요즘 핫하죠. 인셀, 네. 인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90에서 94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여아의 낙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후과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고 네. 만들어냈던 남아 선호 사상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컬처클럽 우작가 우동준, 심스틸러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오늘은 동급생 소녀를 살해한 13살 소년, 그리고 그를 둘러싼 현실의 어두운 면을 담은 사회 범죄 드라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OTT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영국 4부작 드라마 소년의 시간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자, 첫 번째는 경찰서, 두 번째는 학교, 그 다음에 보호쉼터, 동네. 에피소드 모두 개별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소에서 오는 특유의 긴장감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어떤 에피소드를 가장 인상 깊게 보셨는지 에피소드별로 주요 장면도 함께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틸러. 네. 네, 심스틸 너무 깁니다. 틸러라 부르겠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좋습니다. 네, 틸러님.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고 했고 네. 그 에피소드에서 그 장소별로 이 느낌들이 조금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이를테면은 뭐 이 장소를 우리가 계속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그 위계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계에서 오는 긴장감도 있었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썼던 경찰서 같은 경우는 뭐 범죄자와 경찰을 이제 잡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좀 드러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위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신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었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관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네가 했니? 아니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CCTV를 보고 나서 모든 게 약간 무너지는 그렇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위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꼈습니다. 당연히 뭔가 교권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그 교권으로 학생들이 뭔가 좀 통제된다든지 좀 그런 보호 아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는 그 주인공들이 이제 있었지만 보호받지 못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약간 몰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은신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보여져서 생각했던 예상했던 학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좀 놀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호쉼터 같은 경우에는 보호쉼터에서는 그 성적 위계랄까요? 이런 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드러났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제이미가 엄청 폭력적으로 이제 막 남성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 상담사는 오히려 그냥 봤을 때는 위계라기보다는 그를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온 사람인데 그를 이제 억누르는 걸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가장 극대화되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의 동네. 근데 저는 마지막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차를 조금 주요하게 봤습니다. 차. 네, 그 차 안이 오로지 그 동네에서 가족끼리 모여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되게 안락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차 안에서 가족끼리 이제 모여서 서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서 좀 감정들이 더 폭발되는 그 하나의 기점이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차가 조금 주요하게 저는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 외벽에 사람들이 시선으로 공격을 하든 네. 페인트로 공격을 하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네 가지의 장소와 장면의 에피소드 내용들이 좀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작가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틸러님이 얘기해주신 것과 유사하고요. 네. 다만 저한테는 좀 더 인상 깊었던 건 경찰서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잘 작동하는 게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부모들이 우리 집 왜 이렇게 부쉈냐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랬다면 당신이 얘기할 권리가 있다. 제기하라. 그리고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절차를 지키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왔고요. 다만 이제 그 학교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지만 제가 제일 신선했던 건 그 비상 알람이 울렸을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테니스장으로 거? 다 나가는 음. 조금 지체도 없고 경찰이 있든 말든 그냥 울리자마자 다 바로 나가요. 나가지. 네. 그리고 그것도 한 줄로. 어.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굉장히 연습된 어떤 조치일 거라서 학교와 경찰서에서 그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유독 인상 깊었어요. 네 편 중에 두 번째 편. 네, 두 번째 편이 가장 인상 깊던 장면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땠어요? 세 번째는 너무 긴장 그 자체로 쭉 호흡을 끌고 가서 어. 저는 왜 저런 질문을 계속 할까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가 나중에 뒤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심리학자의 전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보이는 남성성은 아버지로부터 기초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계속 그걸 집요하게 캐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로 저도 영화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 전제가 다소 무너지는 아버지 모습이 나와서 난 어떤 가정하에 저 소년의 행동을 예측했던 걸까라는 걸 계속 되돌아보게 하는 장면들이라 오히려 고민이 깊었던 건 세 번째, 네 번째였고 에피소드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첫 번째, 두 번째였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틸러님께서 관찰자 시점이라는 표현을 해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원테이크 영화여서 그랬던 맞아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장면 전환이 없거든요. 음. 영화 이 보일링 포인트에서 원테이크 촬영으로 주목받았던 이 필립 바란티니 감독이 이번 소년의 시간도 연출을 맡았다고 하는데 각 인물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따라가는 시선으로 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좀 인상 깊었던 장면 혹시 하나씩만 좀 꼽아볼까요? 틸러님.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그 이제 피해자의 친구가 네가 이제 그렇게 했지라면서 이제 한 친구를 이제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때리는 장면이 딱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들고 촬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인가 이제 밥 먹고 나오는데 횡단보도에서 두 개의 차량이 대판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도로를 막고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걸 보자마자 주위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서 찍고 있는 거여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CCTV의 역할을 하려는 건가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일을 확대시키려는 스피커의 역할인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CTV처럼 이걸 찍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뭔가 소셜미디어에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이슈를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건지라는 그런 게 들면서 어쨌든 우리의 역할은 방관자로서의 역할로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에 뭔가 이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뭔가 방관하고 그냥 그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그거를 보는 우리도 그 장면 속에서 그 되게 맞닿게 가깝게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보고 있는 관객으로도 하여금 약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좀 밀접하게 와닿았고 좀 고민이 많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요? 저는 뭐 일단 연출적인 부분 얘기해 주셔서 저도 뭐 영화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관객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 인물이 모든 씬에서 다 꽉 차 있었던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영화를 제가 보면 이렇게 좀 원경에서 찍어서 전체적인 배경이라던가 여러 인물이 이렇게 전신이 다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거의 상반씩만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확실히 몰입감 있게 정신없이 봤던 것 같고 그 하나 재밌었던 건 그 카메라가 따라가잖아요. 네, 계속 따라다니지. 제가 메모를 하면서 영화를 좀 봤는데 정말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라이언 맞나요? 그 주인공의 친구 라이언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카메라가 쫓아가요. 맞아요. 근데 창문을 통과해요. 맞아요. 카메라가. 네. 그게 너무 몇 번 돌려봤거든요. 대체 얘가 어떻게 연출을 했나.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드론을 카메라가 넘어가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차 보닛에 붙어서 간다거나 그러니까 메이킹 필름을 보면 그게 정말 드론에 매달고 했다고 하던데 이 연출적인 부분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 연출이 결국에는 한 호흡으로 가서 연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찌나 그렇게 아역이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제이미가 첫 진짜 연기를 잘했어. 작품이었는데. 예, 전 정말 어딘가에 대사가 붙어있나라는 걸 계속 이렇게 몰래 볼 정도로 대사도 거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이어가고 연기력이 너무 좋아서 이번 영화는 연출도 연출이지만 그
모든 배우들이 이 따라다니는 카메라에 주의를 뺏기지 않고 자기의 감정으로 대사를 쳤던 연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계속 보는 내내 이게 그 현장에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내가 이 공간에 함께 있다. 맞아요. 주인공들이 대화할 때 내가 그 옆에 있는 느낌이거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가능했던 게 사운드인 것 같아요. 사운드? 전반적으로 다 후시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한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같이 오르고 내리고 카메라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올라가는 사람 발소리만 들리게 녹음이 따져 있더라. 그러니까 현장 사운드도 다 후시를 다 그거는 영화도 캐치하지 못했네. 기본적으로 다 하겠지만 네. 그 현장 사운드만이 아니라 모든 대사도 다 후시로 딴 것만 같이 이렇게 사운드가 몰입감 있게 많이 장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제이미가 연기를 잘했다라고 맞아요. 얘기해줬는데 이 주인공이 만 13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제도 청소년기인데 이 콘텐츠도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이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숙의 시기라는 시선, 그 다음에 촉법소년 제도의 느슨한 경계에 있는 시선, 시기, 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두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번엔 작가님부터. 저는 그 고민을 계속 하면서 봤어요. 저도 사실 믿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영화의 결론을 대충 알지만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제이미가 정말 자기가 안 했다라는 말을 저 역시 같이 믿고 싶어서 맞아. 계속 믿으면서 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이 나쁘다고 생각했어. 아, 왜 저 아이를 저렇게 무고한데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나? 왜 저러지라고 했는데 2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 제가 그랬다고? 이거거든요. 이거를 맞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네. 이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이 살인을 했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장치와 권리를 지키는 건 그대로 가되 사실 가되. 어떤 범죄를 행함에 있어서의 성인과 청소년기의 경계가 명확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동일한 인간이라는 존재 하에 네.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건 여러 가지 감정적 요소와 개인의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그건 청소년기와 성인이라고 해서 그걸 행하는 행위와 과정의 차이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봤던 콘텐츠였고 그걸 보면서 저는 다소 우리나라가 많이 감정적으로 여전히 그 이런 청소년기의 범죄를 바라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다. 저 역시도 그랬고 그리고 이건 어떤 그런 각자의 성장 과정에서 발현된 어찌할 수 없는 과정이어서 필연적인 결과였을 거다라는 그 역시 가해자 역시도 하나의 어떤 피해자의 서사에서 제가 계속 바라봤던 것 같은데 이런 태도가 먼저 앞서도 되나?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있어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했던 콘텐츠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가 청소년이구나라는 걸 하나 직감하게 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장면이? 경찰서에서 이제 처음에 지문을 찍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경찰관이 뭐 인덱스 핑거, 뭐 미들 핑거 하고 얘기할 때 네 번째 손가락을 링 핑거라고 얘기를 해요. 반지 꼽는. 근데 그때 주인공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찰관이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청소년이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한 번 더 직감하게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청소년이라는 걸 이 영화 콘텐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범죄를 어떤 사안으로 바라볼 건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네. 어떤 입장을 너무 먼저 가지고 바라봐도 되나 그게 혹시나 본질을 좀 흐르게 하질 않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하게 했죠. 네. 우리 심 스틸러. 아,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청년님이 이야기한 거에서 우리가 자꾸 가해자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그 가해자를 정의를 할 때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서사를 주로 부각시키는 기사들을 너무 많이 보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볼 때도 항상 그 어떤 게 있겠지 뭔가 불우한 환경이든 뭔가가 있겠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 감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청소년기 관련해서는 되게 과도기의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청소년들
것들을 아직까지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이때 나이는 당연히 어른의 역할을 했었어야 됐었고 평균 연령 그 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시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성인은 아닌 그 중간이라고만 이제 정의를 내려서 이제 보호하면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급변을 하고 있는데 그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뭐 엄석대 같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 같은 친구들이 늘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오프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강제나 뭐 제한이나 이런 보호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들이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맺고 하는 게 온라인까지 확장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들에게 뭔가 보여지는 것들은 이전의 상황 그대로만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안 맞는 거죠. 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되고 더 빠르게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바라보는 거는 아직도 이전 시대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있는 게 있고 또 아까 환경이 좀 변화했다는 이야기에서 연결 짓자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 자체를 다루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누구한테 뭐라고 보여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는 뭐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그 과정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럼 그들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후속 조치나 이런 과정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있어서 청소년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정의나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드라마 속 어른들,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형사 루크조차 아이들의 심리를 잘 모릅니다. 이 사이버 불링처럼 다른 세대가 감각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조명하고 있긴 한데 어떤 함의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심스털님. 저는 이게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프라인에 있었던 일들이 온라인으로 확장되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존 사회에서도 이런 위계나 폭력이나 이런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조금 더 확장돼서 옮겨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에서 이제 당연히 누가 그런 위기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나서 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이버가 아니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겪었다면 그나마 제재할 것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게 어른이 되었든 아니면 같은 동료 집단이었든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거를 제재를 받거나 그것이 잘못된 거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걸 제재를 받지도 못했고 그런 거를 이제 제재를 하기엔 약간 항상 한 발씩 늦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더 결집이 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에서. 네. 이를테면은 그렇게 또 같은 사람들끼리 계속 모이고 그렇게 안에서 소통을 계속하면 그 안에서 집단이나 커뮤니티가 또 구축이 되고 그럼 계속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들만의 논리가 구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 그것이 잘못되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왜 잘못되었어라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서 어떤 거를 제재한다거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논리나 이런 것들이 집단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게 마치 옳은 것처럼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뭔가 멈추는 기제 없이 계속 그냥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사이버 불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법이나 제도로 뭔가가 있어야 그리고 그게 명확하게 사회에서 규범이 된다면 이 사회에서 규범이 된다는 건 어느 한쪽의 이야기 때문에 그게 규범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준이나 제도가 명확해야 이런 것들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요? 저도 그 제일 좀 신기했던 게 그 심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른 세대가 어떤 감각하지 못하는 그 안에서의 굉장히 구조화된 폭력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하트의 색깔마다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맞아요. 강낭콩이 뭐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도 뭔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른들, 기성세대가 인지하지 못할 뿐, 그 수면 아래에서는 굉장히 짜임새가 잘 짜여진 어떠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을 수 있겠다. 누군가는 절대로 올라서지 못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어떤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공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청소년기를 보내는 13세에서 15세의 아이들은 어떤 소셜미디어 안에서 어떤 논리와 어떤 심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졌고, 그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건 그 제이미가 자기가 그 다른 여자아이들에 대한 노출 사진을 공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별로 그렇게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맞아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저 아이의 어떤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저걸 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전에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정상성. 이거는 옳지 않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네. 그게 근데 지금의 그 스마트폰으로 무분별하게 사진이 전송되고 서로 공유되는 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접근했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런 동의받지 않고 떠다니는 사진들을 하나의 정상성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접근해야 됩니까? 물론 이게 어떤 가치 판단의 정상과 비정상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세계에선 그게 어쩌면 그렇게 죄의식을 느낄 만한,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자기 세계에서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와 기준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가, 이거 어떤 판단으로 봐야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의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할 때 이제 분명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예민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인셀에 관련된 질문인데, 연애를 못하는 무능한 남성이라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결국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이 남성성이라는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20대 남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남성성,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건강할까요? 이거는 작가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네, 요즘 핫하죠. 인셀, 네. 인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이걸 공부를 하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어떤 요즘 현상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저의 생각만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 그 진실 그룹이라는 용어도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0%의 여성이 20%의 남성만 선택한다라는 그게 진실 그룹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인데, 결국 왜 그렇게 될까라고 하면 인구학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성비의 차이가 있겠죠. 불균형의 차이. 그러니까 그것도 핵심은 남아 선호 사상이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90에서 94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여아의 낙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후가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고, 네. 압도적으로 여아를 많이 낙태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남성들은 여성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인구의 비가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어냈던 남아 선호 사상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 이건 특정한 20대 남성 혹은 어떤 특정한 인셀이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들의 만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 했던 기성세대가 앞서 했던 사회문화적인 선택들, 인과학적인 선택들이 지금 20대 남성들 또 10대 남성들이 목격하고 있는 사회 인과학적 현상을 만들었을 거고, 그 현상에서 행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과 결과가 정말 그들만의 판단일 수 있는가라는 이런 차원의 논의를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성이라는 것도 저는 지금 남성성이라는 거에 대한 긍정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사회가 예찬하던 남성성이 있었어요. 남자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델이 있었고, 그 경로를 따라 행위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남성성의 경로가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남성성을 획득하는 게 긍정적인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어져 버린,
남성성이라는 것 자체를 좀 소거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남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차원의 논의의 혼란 속에서 이 남자다움이라는 걸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그 20대, 10대 초반의 남성들이 어떠한 교훈을 찾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정말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우리가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던 것처럼 지난 시기에 남성성 자체가 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판단하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건데 다음 경로를 찾지 못한 혼란기 거기서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요.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네. 그 주인공이 날 왜 안 좋아해라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막 쏘아 세 번째 얘기를 편에서 해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도 너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두 번째, 네 번째에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성성에 대한 논의보다도 너가 중요한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감각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줄 수 있는데 그런 공백이 너무 큰 상황이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걸 제가 공부해 보려고 찾아봤는데 어떠한 정의도 내릴 수 없었어요.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 신마님은? 저는 요즘도 계속 어떤 남성성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그게 특정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그 인스타그램에서 돌아다니는 밈에서도 저는 그게 보였어요. 예를 밈에서? 들면은 뭐 알파메일? 알파메일? 뭐 해서 한때 또 막 알파메일 뭐 음. 그런 게 뭐 있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짤이라든지 혹은 뭐 알파메일 뭐 관련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알파메일이 뭔가 했는데 무슨 늑대의 큰 우두머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그냥 이거를 꼭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도 이걸 보면은 아 이런 게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구나, 아 이런 게 남성적으로 되게 우상으로 할 수 있겠구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특정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숨 쉬듯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여지는, 재밌게만 보여지는 짤들이 어쩌면 이런 고정된 성역할 혹은 잘못된 성역할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왜곡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여성을 이제 어떤 하나의 대상이 이렇게 동등한 대상이 아니라 어떤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대상화를 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단 소셜미디어 어떤 짤뿐만 아니라 어떤 광고에서도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참 깨지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라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좀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 존재의 가치를 조금 중요시 여기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동등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뭐 신체적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남성이지만 훨씬 섬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뭐 여성스럽다라든지 이런 표현이나 단어 자체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의 특성을 고유하게 바라보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게 그리고 동등하고 다 같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먼저 조금 같이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의 지금 답이 사실 다른 질문의 답보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이걸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소년의 시간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왔는지, 이 사회적 문제는 뭔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좀 가족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이 제이미와 그의 가족은 가해자로서 비난의 화살을 받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들에게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혹은 뭐 비난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작가님, 네. 이 시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런 시선으로 처음에 가족을 계속 봤어요. 아버지가 오른쪽 팔에 문신이 있어요. 타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버지 너무 의심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타투는 우리나라와 이 미국 문화에서 느껴지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고정관념. 저의 고정관념이 너무 그렇지, 강했던 그렇지.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런 타투를 보면서 굉장히 우락부락한 신체를 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폭력성을
많이 느꼈나 가정 환경에서 라는 걸 전제하고 이 콘텐츠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저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죠. 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소년의 시간을 보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인식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닐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 아버지란 존재도 계속 고민과 고뇌 현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회적 책임에서 비껴가는 건 오히려 학교인 것 같고요. 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든 현상의 원인을 어떤 뭐 유전적인 원인이든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든 각자의 과정으로 좀 가정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훨씬 더 포괄적인 사회적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걸 저는 오히려 느꼈어요. 네. 그 아버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좀 인식의 한계를 많이 느꼈던 마지막 에피소드였죠. 네. 킬러님.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족이 사실 한 세 번째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 아버지가 이제 그 피해자의 그 추모하는 공간에 가서 꽃을 놓고 나와요. 네, 맞아요. 이런 거를 보면 이들이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것이 조금 분리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위랑 사람이 분리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분리해서 보자. 네, 예를 들면은 이들이 되게 막 아나무인하게 막 되게 뻔뻔하게 하고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어떤 미안함, 어떤 감정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채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당연히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왔고, 그랬다면은 그들은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족 많이 사회에 동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마을에 있고 동네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 드라마 말미에는 역할을 잃은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족의 역할이 부족했던 걸까? 또 가족의 역할은 뭘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가족. 네, 저는 제일 영화에서 하나 좀 슬펐던 건 그 희생자가 되는 KT의 친구가 나와요. 네. 학교에서. 근데 그 여자애인 친구에게 교사가 엄마랑은 좀 어때, 나아졌어? 뭐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보고, 그럼 난 갈 데가 없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걸 학교 선생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가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 한 존재를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가족의 역할이 부족했다라는 것도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 그 가족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참 없다. 학교에서도. 결국 그렇게 부족할 때 결국 아이들이 택할 수 있는 건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때 만들어지는 그런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어떤 효과가 뭐가 있을까? 이게 과연 긍정적일까? 우리가 정말 이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남게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네. 결국 학교와 그 외에 기성세대의 역할과 시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가족보다도. 로 질문이 귀결될 것 같습니다. 네. 틸러님은요? 가족.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가족의 역할로 한정짓기에는 너무 사실 좋은 가족이 있었었고 그의 뒤에, 근데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온라인이나 요 상황에서 이미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거기서 많은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족의 역할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이제 그 가족의 역할을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좀 나눠 가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학교는 뭐 마을이든 동네든, 이를테면 왜 유명한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한 아이를 부수는데도 온 마을이 다 부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 가족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이 아이를 그냥 따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단순히 가족의 역할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뭔가
이 공동체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 학교든 마을이든 동네든 그 안에서의 집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죠. 한 줄 평과 총 평. 네, 그리고 별점까지. 별점 4점 하겠습니다. 4점에 한 줄 평은 한줄 평은 시즌 2에서 반전이 있지 않기를. 반전 있지 않기를. 네. 자, 틸러님. 저는 별 5개. 오, 진짜? 네. 최초다. 왜냐하면 영화로 보기에도 너무 어. 신기하게 이렇게 장면들이 잘 구성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기에도 지금 사회에서 던질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여가지고 함축된 시리즈 이렇게 해서 함축된 5개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드라마 소년의 시간. 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했지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만들었던 점에서 역할을 다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겠죠. 이 드라마 시즌2에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또 어떻게 확장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작가 우동준, 심스틸러, 신보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